네, 마지막 이제 교시가 남았는데 이제 5시 좀 전에 끝내는 게 제 목표긴 합니다. 자, 이제 아까 봤던 이제 연차 유급 휴가 조금만 더 볼게요. 조금만 더 보면 거기 이제 가산휴가 밑에 이제 6번 정당한 쟁행위 등을 한 근로자 해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107쪽이요. 6번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출근율 산정을 하고 자, 지금 일수부여로 왔죠. 출근율 산정 아까 했고 일수부여 며칠을 줘야 하냐 이 문장 그대로 이해하고 쓰고 한출하면 돼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 해가지고 나눠놨고요. 기역에서는 출근율을 산정해서 취득요건 충족 여부 판단하자인데 이거는 일반론이고 일단은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핵심 판례 부분을 오려서 넣지 않고요. 이 문제를 설시할 때는 앞에서부터 좀 다 쓰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 문장의 전부를 판결문에 있는 걸 되도록이면 많이 옮겼어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오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이렇게 설시를 하고 있어요. 실제 판례가. 출근율을 이렇게 선정하고 취득요건 충족 여부 판단한 다음에 니은은 그 휴가제도 취지 그리고 휴가가 가지는 그 대가 성질 그리고 연소근일에서 제외하지 않고 결근 처리할 때 인정되는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냥 원래 노조 전임자 이거 상관없이 그냥 원래 받을 휴가일수가 며칠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연소근일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 노조 전임 기간을 그러니까 전임 기간 상관없이 원래 일반 근로자라면 결근 처리할 때 인정되는 연차 휴가 일수와의 불균형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의 출근 일수가 연소근일에서 8화를 밑도는 경우에 한해서 그쵸? 80%안 돼. 출근율이 60%다. 50%다. 이럴 때만 아예 안 주는 건 안 되고 줘야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80% 넘는 출근율이야. 그러면 일반 근로자하고 똑같이 15일 줘야죠. 그런 의미다. 니은이 밑도는 경우에 하나요. 디귿 본래 평상적 근로 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됐을 연차 유급 휴가 일수에 대해서 15일 연간 소정 근로일수에서 쟁행위 등 기간 차지하는 일수 연소근일에서 그 기간 분모해서 빼라고요. 그죠? 노조 전임 기간 등 혹은 정당한 쟁행 기간 등 뺀 나머지 일수를 분모로 해서 연소근일로 나눈 비율을 곱해여 연차 휴가 일수를 부여함이 합리적이다. 제외한 일수를 여러분 여기서는요 연소근일로 나눈 비율로 곱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얘 출근 일수예요. 출근 일수. 자 그리고 앞에서 산정된 출근율에서 말했던 연소근일이요. 그걸로 비율로 곱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일수를 곱한다. 다음에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근로자한테 부여함이 합리적이다. 리얼 이 법리는 연월차 휴가 취득을 위한 출근율과 실질 소정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한 연차 일수를 산정할 때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부수적으로 뒤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이제 연차 휴가 수당 청구권. 이거는 이제 칸을 3개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냥 무조건 3개. 출근율을 산정하는 대상 기간 1년이고 사용 기간 1년이고 휴가를 실제 사용해야 되고 근데 휴가도 사용 못했어. 그럼 요때 1월 1일 요 칸은 뭐 신경 쓰지 말아요. 요때 요 다음에 1월 1일 수당 청구권이 생긴다는 얘기죠. 단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수당 청구권 없어요. 그거에 대한 쟁점도 있죠. 연차 휴가 일수를 쓰겠다고 휴가계를 냈는데 나와서 일했다. 요거와 관련된 쟁점도 있죠. 휴가 사용 촉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수당 이렇게 3칸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 출근율 산정 1년, 다음 사용기간 1년, 그 끝나면 딱 그 다음에 회계연도 기준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문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나오는 게 깔끔하지만 입사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입사일. 실제 실무에서는요. 회계연도로 하는 게 맞죠. 사람이 많으면. 그런데 대법원 판례 뭐라고 말하냐면요. 회계연도로 하는 거 괜찮다. 다만 분리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입사일로 하고 입사일하고 회계연도로 한 거 2개 다 계산해봐서 입사일로 한 것보다 회계연도로 한 게 만약에 일수가 좀 모자라. 그럼 이걸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2개 결국에 종국적으로 일수를 뿌릴 때에는
불리한가? 그것만 체크하기 위해 입사일로 했을 때 한번 산정을 해봐요. 괜찮네. 조금 더 주는, 한 0.5일 정도 더 주는 거네. 그러면은 오케이 하고 법적으로 이제 뭐 안전하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당연하죠. 최저 기준이니까 근로기준법. 자, 이렇게 하고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 이렇게 돼 있고, 네, 뒤에 거는 조금 이제 부수적인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냐, 그 교재가 없는 분들한테는 자료는 없어요. 제 구두 설명하시는 걸 보면 되는데,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의뢰가 들어간 노동부 발간 보고서에 제가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실제 인터뷰하고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작성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건 비공개 보고서예요. 거기 이제 참여를 용역 연구원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당에서도 이제 일을 했었잖아요. 정당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노동 총괄이기 때문에 입법 활동을 해야 되고서 입법 마련할 때 그 기초 자료 마련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거나 약간 그런 일들도 관여를 했어요. 실제 이제 비정규직 노동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실제 어떤 정당을 대변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좀 큰 사건들이 들어와요. 이제 규모가 크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 좀 일을 했었죠. 그래서 포괄임금제 관련된 그 보고서가 국내에 많지가 않아요. 해가지고 비공개라서 저는 제가 그거 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일에서 이렇게 자랑 안 했는데, 저희 그 정당에서 이제 대표 저희 팀장님이 노동부 이제 대표 되시는 이제 조사 사무관 그분을 만나셨는데 그 보고서를 들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예, 자랑한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포괄임금제 얘는 사실 어려운 문제이긴 하는데요. 따라서 최근 판례가 나오면은 명확하게 이게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수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방금 찾아놨는데, 예. 연차 유급휴가 그 언저리에 있어요. 앞에 있나? 예, 그래.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102쪽. 최근에 나온 판례가 이제 월 단위 근로시간 상계 약정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는 이게 뭐 이제 어쨌든 뭐 저만 강조를 한 모양이에요. 이거 왜 강조 안 할까요? 여러분, 월 단위 근로시간 상계 약정은 포괄임금제예요.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월 단위 근로시간 상계 약정. 예,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아니, 교수님 책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얘는 포괄임금제다. 그러면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이 최근 판례 중요시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자, 이게 요런 사례가 근로시간 우리 판단하는, 아까 근로시간 잠깐 봤는데 거기에서도 거의 동일한 단체협약의 그 내용을 기초로 해요. 왜냐면 그 버스 운전기사들 단체협약이 거의 지역별로 단체협약이 이렇게 체결이 돼요. 그러면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근데 거의 이게 전국적으로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버스 노선이 이게 지역을 막 넘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 단위, 광역 단위로 해가지고 체결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은 단역 소정 근로시간 하루 8시간 플러스 연장 근로시간 1시간, H로 표현할게요. 시간은. 그래서 하루에 9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다. 근데 얘는 연장이죠. 이건 법내 소정 근로시간이고요. 8시간. 그럼 일주일에 연장 근로시간은 5시간이죠. 그냥 요거 뭐 당연한 건데, 이렇게 명기하면 요거 당연한 건데 여기까지 명기를 해줬어요. 단협에. 그냥 여기 단체협약이 이렇게 생겨먹었다. 이건 이 얘기고. 자, 요런 경우 근데 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장 근로는 딱 요렇게 일주일에 5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4.345주예요. 저거 뭐야? 얘 실무에서 모든 노무사들이 외우고 있는 단어. 이게 뭐냐?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다시 7일로 나누면은 주수가 나와요. 주수가 나오고 52주를 나눠서 다시 나누면 4.34. 한 달에 대략 4주도 아니고 5주 애매하게 걸쳐 있잖아요. 한 달에 대략 한 4주 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4.3주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4.345주를 곱하면 5, 4, 20. 대략 21시간 21점 몇 이렇게 나오거나 막 이래요. 그래서 요거를 최저 기준에 미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22시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장 근로 시간을 22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22시간. 한 달. 근데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제가 만든 표인데 이 택시 회사 단체 협약에 의하면 첫째 칸에 있는 이거예요. 40 곱하기 1주 40시간이라니까요. 소중근로시간 법내 4.3주 곱하면 한 달에 소중근로시간 174시간이죠. 174시간은 여러분 주휴시간 뺀 거예요. 그건 고정변수니까 뺐어요. 밑에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있는 거 있죠. 전제.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은 일주일에 5일씩 한 달에 4.3주 곱하면 한 달에 22시간이 인정이 된다. 따라서 이 회사는요. 이렇게 해서 196시간이 근로시간이다라고 규정을 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이렇게 돼 있죠. 위에서 2번 월 단위 근로시간 상기 확정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7번째 줄 보세요. 줄이 안 쳐져 있는데 7번째 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 편부터 볼까요? 6번째 줄부터. 한편 보장시간에 미달되거나 즉 여기 196시간이요. 초과되는 근로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기하는 월 단위 상기 약정을 둔 산. 이게 무슨 말이냐. 총계가 192시간. 근로시간 총계가 192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 가산 1.5배는 22시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라는 규정이에요. 포괄임금제예요. 이거는 구체적인 언제 어떻게 수당이 발생하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일정 부분을 수당들을 다 묶어서 지금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그 표에 있는 거 두 번째 144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시면 소정 근로시간을 여러분 144시간을 할 수가 있어요. 버스 운전기사들. 소정 근로시간을 174 대신에 144시간을 하면서 연장 근로시간을 여러분 일주 연장 근로는 12시간까지 되죠. 그래서 12시간. 그리고 4.3주 곱해요. 그러면 52시간. 한 달에 5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적 제한에 딱 걸치도록 변형 가능한 걸 제가 다시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법내 안에서. 그렇게 되면 총계는 196시간이 돼요. 196시간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엄연히 일 단위 연장근로시간 제한이 있어요. 8시간 넘으면 연장근로수당 줘야 돼요. 무조건. 그 하루. 그거 왜 그래요? 하루에 8시간 넘어서 일 시키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야간 근로시간에 일하잖아? 그럼 야간 수당도 줘야 돼. 하루에 8시간 넘어서 너무 힘들게 일 시키지 마. 이렇기 때문에 일 단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일 단위로 주에 40시간을 안 넘더라도요. 일 단위로 넘으면 가산해서 줘야 돼요. 1.5배. 근데 이건 뭐예요? 근로기준법 위반한 단체협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포괄임금제인데 얘는 근기법 위반이니까 원칙적으로 근기법대로 계산해서 줘라. 그게 맞겠죠. 예, 이런 원리예요. 이거 당연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 판례가 맞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옆에 있는 암기박스 있는데 포괄임금제는 어쨌든 딱 봤을 때 뭉뚱그려 놓지 않았어. 수당을 뭉뚱그려 놓든 그러니까 두 개다. 몸통 하나만 있던지 몸통이 딱 두 개만 있던지 임금 패키지가 기본급하고 뭐 수당 같은 것 구분도 안 해놓고 너 월에 얼마 이런 식 약간 연봉계약 체결인데 그래서 약간 근로기준법 제한을 회피하려고 연봉제로 체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얘도 근로기준법을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12개월로 분할해가지고 달마다 지급해야 되는 게 정기지급의 원칙이잖아요. 43조에. 연봉제다라고 표현하는 순간 뭔가 희석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기법에서. 어쨌든 왜? 이렇게 묶어서 줘버리니까. 전년도 그 실적평가에서. 어쨌든 이건 다른 얘기고요. 자 이렇게 퉁쳐가지고 주는 게 있어요. 기본하고 재수당을 뭐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준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야? 기본급은 정해져 있어. 근데 수당들은 그냥 한꺼번에 딱 묶어버려. 그냥 이렇게 22시간만 준다. 그리고 전체는 196시간이야. 이거 전체 그냥 이 전체 월 196시간만 안 남으면 가산해서 주는 거 일절 없어. 이거요. 근데 여기 두 번째 칸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옆에 있는 표. 52시간 연장 근로가 돼 있으면요. 지금 22시간은 연장 가산이 되는 거잖아요. 1.5 주겠다. 이건데 나머지 22시간 뺀 30시간은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판례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가서
자, 그 밑줄 쳐진 거 보이죠? 이와 같이 중간쯤에 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인지 또는 연장 근로시간인지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근로시간만 단순 비교해서 실제 연장 근로시간 중 소정 근로시간과 중첩되어 상쇄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게 바로 여기 30시간이에요. 소정 근로시간과 중첩되어 상쇄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 부분은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임금으로 산정돼서 56조 기준에 미달한다. 그러니까 30시간은 니네 그냥 통상시급만 주는 거잖아. 그거 연장 가산해서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잖아. 그건 56조 미달이니 위법이야. 금기법 위반이야. 따라서 여러분, 금기법 위반되면 어떻게 돼요? 15조의 강행규정, 강행성, 보충성 있죠?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보충성에 의해서 금기법 최저 56조가 그대로 적용돼서 30시간 곱하기 1.5 해가지고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이제 이게 완전히 내용이 끝났고, 다음에 암기박스. 이거는 성립요건, 포괄임금제가 성립이 됐냐? 그러면 성립은 됐어. 그런 다음에 효력이 있냐? 해가지고 제가 판례를 다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한번 박스로 만들어 봤어요. 잘 보면 성립요건. 자, 이렇게 몸뚱아리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는 그냥 퉁쳐 있거나 두 개로 나눴는데 수단을 그냥 또 퉁쳤거나 수당을 퉁쳤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판례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계약, 근로계약에 포괄임금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갑, 사용자, 을, 근로자 해가지고 사인을 하게 돼 있죠. 근데 포괄임금제를 체결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별도로 그 임금 박스 안에 밑에다가 구개지소 그걸 다 넣어야 돼요. 구성, 지급방법, 뭐 계산방법 이거 다 넣어야 되는데,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고 사인을 별도로 다시 하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명시적 포괄임금제예요. 근데 그 문구가 없어. 그럼 명시적 포괄임금제가 아니에요. 묵시적 포괄임금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묵시적인 거는 이거 약간 그 경비원들 뭔가 좀 산정이 불가능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로시간인지가 약간 산정이 어렵다. 자, 그런데 경비원 아저씨들은 이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예상이 돼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 포괄임금제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경비원이신 분들은 함부로 또 포괄임금제 약정을 못 해요. 이분들은 감단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단 승인 받는 것도 이제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그리고 추가 지급 없음이 합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 포괄임금제라는 의미예요. 포괄임금제의 의미는 추가 지급 합의가 없다. 이게 포괄임금제의 의미다라는 거죠. 성립한다라는 거는. 다음에 이제 정액급 외에 어떤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하는 거.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 뭐가? 이러한 합의가 객관적으로 딱 드러나 있어야 된다. 누구나 봤을 때 그런 합의가 있네. 이게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게 바로 맞죠? 그래서 묵시적 포괄임금제가 있구나라고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두 개가 있어야 된다. 필요성 그리고 객관적 합의. 자, 주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실제 사례죠. 일당이 특히나 어디? 건설 일용 근로자. 일당이 많아요. 거기에는 사실상 제가 이 건설업 일용 근로자들 이제 포괄임금제 이 임금 대장까지 작성을 해봤어요. 근로계약서까지. 어떻게 이제 하냐면 사실 여기 주유장까지 다 녹아져 있어요. 이걸 아무렇게나 그냥 10만 원 퉁치자 이게 아니라 계산 다 해가지고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아닌지까지 다 명시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딱 보면 일당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 그냥 일당 10만 원 이렇게만 써 있었지 다른 어떤 명시가 없는 거야. 자, 이건 포괄임금제가 아니에요. 이건 포괄임금제가 아니에요. 건설 일용 근로자, 경비원 아니잖아요. 필요성, 연장 야간 휴일이 당연히 예상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당이 많다. 요거를 주의할 것도 아니야. 사실은 이렇게 주장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례가 있었다. 다음에 포괄임금제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거는 그냥 판례가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는 판례가 이렇게 설치하면 다 깨알같이 이거 정확하게 다 외워야 되는 거야? 물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여기서는요, 포괄임금제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성립이 안 돼 라고 말해주고 지적해주는 거에 불과해요. 다 이렇게 근로 형태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당연히 예상 되지만 기본급과 별도로 세부 항목을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실 좀 민망해요. 이거 외우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여러분, 구체적으로 세부 항목 나눠서 명기인데 이게 무슨 포괄임금제예요? 예. 아니에요. 민망해. 그러니까 이거는
예, 이런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명시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예의상 외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유효 요건. 예,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없어야 되고 재반 사정에 비춰 정당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포괄임금제 다 무효 아니고요. 그럴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사실은 판사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 사업장에서 그 왜 보고서 고용노동부에서 쓰게 했냐면 포괄임금제 다 무효라고 해가지고 다 없애버리려고 사실은 보고서 쓰게 했어요. 근데 그거 없애버리면 사업장들이 부담이 너무 반발감이 너무 심한 거니까 그런 어떤 저항까지 조사하는 인터뷰였는데 사실상 이 포괄임금제를 왜 없애요? 없애는 거 없애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무직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는 거기 명시된 대로 시간을 다 일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업장도 꽤 많아요. 그냥 이렇게 약간 이 포괄임금제로 해서 수당으로 묶어주시면 약간 고정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통상임금으로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기본급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달마다 수령되는 뭐 총 급여액은 올라가는 효과도 있을 수 있는 어떤 실무적인 어떤 필요성은 있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쓱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이냐?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없고 그냥 유리하기만 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사실상 56조 위반이에요. 이 제도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제도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기법 완전 위배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56조에 이건 임금의 그 산정 방법에 대한 지급 원칙이 56조 있는데 그거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가 맞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하지 않으면 왜? 근기법은 최저 기준이니까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굳이 그걸 왜 무효화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반 사정에 비춰 정당할 거 이렇게 된 거죠. 예. 이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 사실 내용은 다 끝났는데 똑같은 쟁점은 아니고요. 이런 뉘앙스로 법 규정은 반하는 것 같은데 법 규정 논리상 구조상 반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주는 뭔가가 있어요. 자, 취업규칙,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사통합법리. 여러분 취업규칙은 불리하게 변경을 하려면 과반수 근로자 그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죠. 근집동. 근데 동의를 못 받았어. 그럼 무효죠. 원칙적으로 효과는. 동의를 못 받았어. 근데 예외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효과는 없는 그 취업규칙이 효력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3개가 있댔어요. 그거는 신규 입사자. 왜? 이 사람은 뭐 불리했던 그 근로조건이 없으니까 나는 뭐 이 사람한테는 불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리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고.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신사단. 사통합법리,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 사통합법리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우리 수업 듣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자, 마이너스했어. 취업규칙 분리변경한 게 마이너스죠. 분리변경했어. 좋아. 근데 다른 개선 상황, 다른 대상 조치 있어? 플러스 해준 거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상 근로자한테 실질적으로 불리한 게 없어 보이네. 빵. 마이너스 1 했는데 플러스 1 해줬어. 이때 사통합법리가 성립한다고 했었죠. 여러분, 사통합법리는 근집동 못 받으면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조문상. 그쵸? 근데 이거 뭐예요? 근로자한테 불리하지 않으면 괜찮아. 약간 이런 뉘앙스. 예. 근데 이게 맞아요.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맞춰요. 대상 조치 뭐 해줬어? 근데 사통합법리 문제 풀 때는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못해. 이 법리의 골자는요. 불리하게 변경했어. 그럼 다른 대상, 개선 조치, 다른 동종, 노조와의 뭐 어떤 상황을 비교해가지고 근로자한테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않으면은 오케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사통합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예가 인정된 예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골자라는 거예요. 플러스 우리 사례로 나중에 이것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통합하면서 아니 이것저것 다 외우게 하잖아요. 뭐 불필상계경 어쩌고저쩌고 다 외우게 하는데 근데 뭐 앞대가리하고 뒷대가리에서 이상하게 그래요. 근로자한테 실질적으로 불리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된다. 이래요. 그 무슨 말이야? 대상 조치도 포섭을 해요. 대상 조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를 봐야 돼요.
이거 거의 상쇄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 명백하게 근로자한테 무단결근 7일을 5일로 해서 강화시켰어. 근데 그 징계 조항이 막 강화됐어. 근데 그거 못지않게 다른 뭐 징계 조항은 완화를 시켜줬다. 뭐 그러면은 상쇄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서 취업규칙의 전반의 균형을 본다. 이제 그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을 이제 주셨고 또 오늘 2가지 정도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 교재 내용 정도는 제가 사실 이거 말고도 제가 포인트를 줘서 재밌게 설명하는 부분들 있죠. 사람 그려가지고 막 비진이 의사 표시해가지고 그려드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설명드리면 한 큐에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다. 그리고 질문 2개, 그리고 과목별 접근법 해가지고 요거 정도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질문이 많지 않아가지고 2문제라서 사실은 이거 테이프 딱 끄고 우리 여기 오신 분들한테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거 다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째째하게 막 저건 알려주고 저건 안 알려주고 왜 저러려고 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싶은 제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도 더 하나라도 알려드리고 싶고 시간을 알차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조급하고요. 이제 2차 시험이 내년 9월 초라고 제가 들었어요. 방금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전년도는 지금 8월 한 15일께였을 거예요. 요게 딱 중순이었는데 2주 정도가 밀렸다. 근데 그냥 2주 정도면 여러분 여기 거의 2회독은 더 할 수 있어. 근데 사람 마음이 신기한 게요. 2주 정도 더 뒤로 늦춰졌다고 해가지고요. 더 많이 보고 그러지가 않아요. 요 속도에 맞춰서 또 자기가 좀 느려져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의 비슷하다 하시고요. 시험 딱 잘 보고 추석을 딱 열심히 딱 쉬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9월 초다. 그러면 10개월이 남았네요. 자, 10개월이 남았고요. 이 10개월에서 50일은 빼라고 했었어요. 시험 전날로부터 50일. 그러면 거의 2달이에요. 50일은. 그러면 8개월이에요. 우리 수험생들은 여러분 10개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8개월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직장인이다 라고 하시면 절반으로 잘라서 4개월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4개월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거의 한 달에 한 과목 다 외워버린다. 이런 개념으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달 안에 외우자 이런 식으로. 근데 한 달 안에 다 못 외우죠. 4개월 동안 초벌암기를 하겠다. 이래도 늦어요. 이게 초벌암기만 해서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다 제대로 외워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암기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초시생도 질문 중에 있었는데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게 표현을 해놨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쇼츠 버전이라고 있죠. 쇼츠 버전 어때요? 제가 주로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쇼츠 버전은 요리 1분 요리 뚝딱 막 이런 거예요. 막 뚝딱뚝딱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제가 오늘 밑줄 치고 두 문자 따고 그런 부분 있죠. 뒤에 있는 건 지금은 안 보셔도 돼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전체 문장은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부분들은 핵심이니까 이건 보세요. 혹은 제가 단어 음절 하나하나에서 두 문자를 따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쇼츠 버전으로 일단은 싸그리 외우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게 표시가 안 돼 있는 판례다. 일단은 넘어가세요. 지금은. 그게 2기쯤 되면은 어딜 외워야겠구나라는 게 딱 선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우는 게 자명한 것들 위주로 외우시면 돼요. 외우는 게 자명한 것들. 초시이신 분들은. 물론 초시가 아니고 지금 4년차이신 분들은요. 알아요. 뭐가 쟁점이고 뭐가 어느 등급이고 A등급이고 뭐가 C고 B등급인지는 어느 정도 아세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강사들이 자주 언급하는 게 있었을 것이고 그럼 그런 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쇼츠 버전으로 일단은 깡그리 외우는 게 제일 좋다. 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억울한 게 뭡니까? 공부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4과목이 과목당 100개씩 400개의 쟁점을 외워야 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지만 뭐 경조 이런 거 하면 제가 볼 땐 400개는 되는 것 같거든요. 과목당 100개다라고 생각하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400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 이거보다 적을 거야, 적을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분배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고요. 근데 절대 시간 안 남아요. 절대. 저도 사실은 뭐 1, 2년에 붙진 못했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붙는 해에는 시간이 남아돌 줄 알았어요. 누구보다 시간을 아껴 쓰고 많이 쓰고 진짜 거의 막 이제 몸이 망가져요. 내 몸 어디 하나가 고장이 나야 내가 합격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화시켰어요. 내 몸 중 어디 하나를 고장 내자. 고장 내자. 뭐 하나 잃어버려야 얻지 않겠냐. 그 생각으로 그냥 했어요. 그래서 어디 아프고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 걸로. 그냥 어디 하나 잊어버리겠지. 그리고 불합격하면은 싫어. 그건 진짜 죽고 싶잖아. 그러니까 죽을 만큼 공부해도 죽지 않는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약간 불구가 되더라도 어디 하나 잊어버리고 붙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해 붙더라고요. 붙고 시간 활용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수험 생활에 젖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신림동에서 거주하시면서 약간 공부는 기분 좋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할 순간도 사실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빠르게 생동으로 붙은 사람들은요, 쟤는 완전 그냥 기계 같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생각으로 공부를 했길래 그렇게 빨리 붙었어? 아무 대답을 못해요. 또 왜 그래? 아무 생각을 안 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했대요. 목표를 설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계속 실행하고 그게 일상화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쇼츠 버전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건 좀 과한 것 같고 머리 안 들어와. 그럼 버리고 넘어가요. 대신에 주제를 다 건드리면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12월 동안 다 외우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느린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을 거니까 제가 볼 때는 2과목 정도는 어느 정도 쇼츠 버전의 초벌암기가 되셔야 된다. 초시생은요. 초벌암기 2과목은 돼야 된다. 그 중에서 제가 권하는 거는요. 인사예요. 인사가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초벌암기가 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걸 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수험 생활에 있어서의 다른 수험생과 차별되는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이걸 하시면.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년에는 합격을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한 에너지가 돼요. 근데 그게 맞아요. 거의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했다. 그런데 12월엔 못했다. 근데 내가 1월 말에는 끝냈다. 그래도 이거는 안 한 사람보다 훨씬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가능성을 높여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험생활은 뭐와의 싸움이냐면 공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계속 추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거는 자기한테 원동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록을 안 하면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만 보게 되는데 저는 사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리고 진짜 힘들었는데 딱 기록해놓은 걸 보면 또 별거 많이 못했어. 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많이 못했어. 그러면 속도를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초시이신 분들 그래서 막연하게 인사 초벌암기 하세요 이러면 못한데 제가 목차하고 키워드 정도는요 여러분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좀 정리돼가지고 들어가면 완벽하다 이러는데 여러분 이거를 한꺼번에 다 이해를 못해요. 400개를 이해를 못해요. 연기 때 절대 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4과목은 다 그냥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거의 10개월이 소요돼야 그제서야 익숙해져요. 한 번에 익숙해질 수가 없어. 근데 이해가 됐다라는 거는요. 내가 그걸 알겠어. 근데 여러분 이 수업 시간에도 들으면서 알겠어 끄덕이다가도요. 이거 반복 안 해주면 나중에 까먹어요. 기억이 안 나. 끊임없이 여러분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주는 자기 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자기 계획표를 쓰라고 했었어요. 일정 기간 동안 까먹고 다시 넣고 이렇게 반복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반드시 합격을 하는데 그런데 4과목 다 빠지는 주제가 없다. 그 사람은 그냥 합격을 해요. 합격하는 논리는 쉬워요. 근데 이게 실행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하면 저는 이제 제가 나태해지지 않기 위한 제동 장치를 좀 마련했다. 그 장치가 뭔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들을 장치화해 놓으세요.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이걸 못하면 그냥 계속, 그러니까 사실 8개월 전에 내가 이거 못한다고 해서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세워놓은 계획표는요, 여기가 어그러지면은 그 다음 주에 그 시간, 왜 이거 봐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못 본 거는 반드시 봐야 돼요, 다음에. 그냥 넘어가고 다른 주제 보자. 예, 그거는 안 한 거예요. 이거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간 채워야 돼요. 그런 식으로 다 빠짐없이. 그래서 이 막 출렁돼요. 출렁이 돼. 막 이렇게 크게 채찍처럼 막 이렇게 출렁대니까 결국엔 불합격.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끔찍해서 계획표를 항상 쉴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만약에 8개월 전이다 그러면은 앉은 채로 1시간이 걸려도요. 시험 이거를 오늘 못하고 근데 그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뭐 할 게 또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1시간이 또 비겠지? 그래. 근데 너무 몸이 지친다. 안 하면 어떻게 되지? 근데 약간 조금씩 더 밀릴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계속 침범해. 계획표를 계속 수정해요. 계속 침범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엔 목표치에 다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를 가만히 계획표를 쓰면서 1시간 동안 시뮬레이션 돌려요. 그러면 사실은 보통 사람은 이래요. 그때 공부 안 된다 10분 동안 나가서 이렇게 쉬고 바람 쐬고 와가지고 그냥 해요. 근데 저는 공부 막 하다가 갑자기 공부 안 된다. 그러면 그 계획표를 꺼내가지고 한 10분 20분 그걸 막 째려봐요. 그러다가 식은땀이 나면서 덮고서 공부를 막 했어요. 항상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쉬는 타입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나가서 쉬면 흐름이 딱 끊겼어요. 들어오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의 제동장치는 그거였어요.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나는 요런 때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시간, 그런 순간들을 피하자. 그러니까 자기 파악이 되게 필요해요. 자기 파악이. 내가 뭐 하면은 공부를 이렇게 놓고 자꾸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럼 그 행동까지 가는 과정은 하지 말자라고 제어를 하시는 게 맞죠. 자, 요거 하다가 이렇게 좀 길어졌는데 노동법, 인사, 그다음에 행생, 그다음에 선택 과목. 자, 과목별 접근법이 있는데 인사부터 말할게요. 인사가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 사람도 많고요. 이게 점수가 어느 시점까지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사는 단시간에 오르는 점수가 오르는 과목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상당한 정성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정성.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사실 법학 과목들은요. 논리에 있어서 규칙이 존재해요. 제가 그런 규칙 위주로 좀 알려드리는 경향도 있고요. 어려운 것은 그림 그려가지고 딱 떠오를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애쓰고 있고요. 오히려 기본 법리보다도 이제 사례를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공부하는 방향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법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낌이 특히 행정에 있어서는 재밌다라는 감정을 느끼기가 쉬워요. 인사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예뻐해주고 정성을 많이 들여야 돼요. 굉장히 많이 들여야 돼요. 그리고 단연차들 대부분이 인사에서 구멍이 나요. 구멍.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진짜 너 죽나 나 죽나 해보자 라고 해서 달려든 때에도 인사는 점수가 안 나왔고 감을 못 잡았어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엄청 끔찍하고 무서운 말인데 어느 정도 정성이 필요하냐. 저는 이제 목차랑 키워드를 포스트잇에 해가지고 그 정독하기 전에 목차랑 키워드 10분 만에 한번 싹 확인하고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고 주소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러면 미친 듯이 머릿속으로 막 이게 막 곱씹어요. 막 목차하고 키워드하고 막 말도 안 되는 키워드들 두 문자들을 막 곱씹어요. 그게 하나의 무슨 특정 명사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책을 읽어야 그제서야 주소 찾기가 되고 잊어버리지 정신줄을 안 나요. 근데 인사관리는 정말 끔찍한 게 그냥 이런 장치 없이 읽게 되면 정신줄을 놔요. 그냥 중간에 가다가 내가 어딜 본 거고 어디를 읽은 건가. 근데 인사관리도 구조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구조 어디서 찾냐? 목차에서 찾는 거예요. 이거는 확계, 평보, 유방 나눠져 있잖아요. 확계, 평, 보, 유, 방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가지 쳐서 외워줘야 되는 거 있고 확보에서 뭐 선발, 모집, 뭐 어쩌고저쩌고 있을 것이고 뭐 방출해서 인력 관리 있을 것이고 뭐 여기 어느 뭐 지점에는 뭐 M&A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슈도 있단 말이에요, 이슈. 근데 이슈는 지금부터 볼 필요는 없어. 왜?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학계평보유방을 20개 버전으로 보는 게, 이걸 한꺼번에 쏟아내는 50점짜리를 보는 게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사관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된다면, 재밌으니까 노동법부터 할까? 행정부터 할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인사관리 신경을 진짜 많이 쓰셔야 돼요. 노동법 뭐 이런 거 1기 때 제가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쇼츠 버전으로는 보세요. 지금 제가 400페이지 정도로 해서 드렸잖아요. 좋은 박스는 아니어도 돼. 그리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키워드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식에 의하면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절반 정도. 인사관리는 이게 이해로 접근하기 좀 어려워요. 이해했다 하더라도요. 많은 다독이 필요하고 많은 암기가 필요하고 시간도 정말 많이 들여야 되고 정말 많이 써야 돼요. 정말 많이. 이건 다른 강사들 자료도 보는 것도 필요해요. 자기가 지금 수강하고 있는 강사를 밑에 다른 강사들의 2기 자료 정도, 1명 정도 거는 더 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인사관리는. 저는 초시라서 인사관리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당 강사분 거 모의고사 자료 이제 앞으로 들을 건데 뭐 그런 걸 구해. 여러분 그러면서 늦춰지는 거예요. 뒤처지는 거예요. 유예생들이 사실은 합격하는 유예생들 있죠. 이 사람들은 초시를 딱 1년을 딱 지내보니까 하고 깨달아요. 그리고 11월, 12월 요때쯤에 전년도 모의고사 안 버리고 다 갖고 있겠죠. 그걸 한 번씩 써봐요. 그리고 A부터 Z까지 하는 너무 힘들다. 그럼 여러분 보고 싶은 거 보면 돼요. 내가 12월까지 50%를 처리하겠다.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 그리고 평일반을 듣는다. 1월에 50% 처리를 한다. 근데 여기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겠죠. 안 보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그래서 구멍을 메꿔주는 전략으로 해서 쇼츠 버전으로 계속 본다. 쇼츠 버전으로 빨리빨리 보는 버릇을 들이면 이게 뭐가 좋냐면요. 내가 구멍이 어디가 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는데 이게 메타인지예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망해서 초벌 임금을 해놓지를 않았는데 무슨 메타인지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아는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갖는 거예요. 과업 정체성 A부터 Z까지 어디에 뭐가 있고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런 쟁점이 있는데 그 쟁점을 내가 답안지에 쓰기는 부족해. 이 정도 들려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까지 다 쌓아 놓으셔야 돼요. 아는 사람, 초벌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초시생, 연기를 아예 다 안 들은 초시생, 그거 아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연기를 다 들으셨으니까 될 거고, 거의 다 들으셨겠죠? 그 다음에 행쟁, 얘는 여러분, 우리 행정법 아니죠? 행정쟁송이에요. 이게 진짜 그 행정법 책 중에 얼만큼 양을 차지하는 줄 아세요? 그 두꺼운 법대 교수님들, 유명한 교수님들 책에 차지하는 비중이 100쪽이 안 될 거예요, 100쪽. 근데 우리 수험서는요, 지금 100쪽, 한 400쪽 되지 않아요? 여러분, 쟁송, 심판하고 행정소송, 여기에서 구석구석 나와요. 구석구석. 어느 것 하나 빠뜨리면 안 돼요, 행정쟁송은. 이게 뭐 어렵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쟁점 체크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듣는 강사를 밑에 다른 강사분들 모의고사로 쟁점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전 잘 모르겠어요. 어느 강사 뭐 저거 완벽하신 분들은 거의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보완을 하면 아주 좋다. 그리고 그거는 수험생분들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거 가능하시고요. 그게 불가능하면 문제가 되지만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있는 강사 여러분들이 이유가 있어서 선택하셨으니까 믿고 들을 때 체크는 하셔야 됩니다. 크로스 체크, 쟁점. 그리고 골자는요 결코 빠지는 쟁점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합격하는 해에는 인사관리 수업을 아예 듣질 않았는데 여러분 듣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저는 사실 여러 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해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좀 참고가 될 수 있어요. 참고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떤 과목은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믿고 선택하세요. 그냥 안 듣고 인강으로만 듣고 나 혼자 다 해보고 좀 그런다. 그러면 장점이 뭐냐?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이 늘어나요. 근데 그거는 정말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될 거예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여러분 인강이나 뭐 실강이 수강하는 데 드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일정대로 외우고 암기하고 뭔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확보가 된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여러분 문제는 100% 기본 이론을 묻고 있는 거죠.
아무리 뭐 겉에 껍데기가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뭐 이거 뭘 묻는 거야 도대체 이상하네 뭐 이렇게 거창히 한데 사실은 기본 이론을 쓰는 거잖아요. 결국엔 기본 이론 쓰는 거예요. 따라서 뭐예요? 기본 이론을 여러분들 목차 키워드 해가지고 무조건 외우는 게 기본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 껍데기를 뭐로 싸는지를 여러 번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강사들 거는 풀어볼 필요 없고 읽으면 돼. 야, 요렇게 묻는 거니까 요렇게 쓰라는 거구나. 아, 그래서 다독화라는 건 이런 거죠. 그래서 인사관리는 참 정답이 뭐 이게 뭐 하나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답이 없어. 이거예요, 이거 그냥. 아니 인사관리에 정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 방법에 있어서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많이 써보고 그리고 정성이 많이 들기 때문에 노력 그 정성을 쏟은 만큼 아주 확실한 결실을 분명하게 줍니다. 경조도 마찬가지고요. 확실하게 줍니다. 왜? 외웠어. 뭐 문제를 보니까 그거 묻는 거네. 그냥 고득점이 나와요. 예. 뭐 가끔 법학은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재밌을 수는 있는데 약간 아 내가 안 풀어봤는데 예상 못한 그 두 개를 합쳐서 내셨어. 그런데 좀 헷갈려. 물론 그거에 단점은 아니고요. 저는 이것도 대응하는 법을 알려드리죠. 여러분 그렇게 애매할 땐 지문을 먼저 보시면 돼요. 문제 지문. 그러면 센스로 지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얘는 그거 법리와 관련돼 있고 아 그러면 그 법리를 쓰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도 돼요. 역으로.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선택 과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조 선택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인사관리하고 접근 거의 같게 하시고요. 경조는 양이 많아서 되게 힘들지만 경조는 한번 공부를 확실하게 해놓으면 배신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제 주변에서는 한 두 명인가 3명 정도 어떤 케이스가 발생했냐면 이미 공부는 할 대로 다 해놓은 거야. 공부를 할 때는 다 했어. 그런데 떨어졌어. 경조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고 근데 그 해에 3과목밖에 신경을 못 쓰고 경조를 신경을 못 썼대요. 근데 경조는 62점이 나왔어요. 공부를 못 했는데.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은요. 그 다음에 공부를 잘 못하더라도요. 얘는 떨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과목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민소도 조금 비슷해 보여요. 제가 볼 때. 얘도 쇼츠 버전으로 전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봐야 되고 재밌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연기 1기 때 빨리 끝내놔야 돼요. 2, 3기 때 사실은 민소도 그렇고요. 사실 주제 하나당 외울 게 많기는 해요. 근데 민소가 꼼꼼하게 외우겠다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과목이에요. 망하는 과목. 반드시 짧은 버전으로 외우는데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안 되겠죠. 뭐 재판상 화해다. 그런데 재판상 화해 종류에 대해서만 외운다. 말도 안 되죠. 이거 학사 문학 판검 해가지고 학설 따라서 뒤에 쟁점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로 해서 외우는 거지. 민소 가르쳐준 대로 다 썼다고 해가지고 재판상 화해 뭐 그 종류 뭐 화해 공고 뭐 화해 조서쓰는 뭐 지엽적인 거 잔뜩 외워가지고 뭐 재판상 화해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어도 초창기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썼다 점수 뭐 안 나가요. 기본적인 골자를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민소는 약간 그런 특징이 있죠. 다음에 이제 노경. 예, 노경은 고비가 있어요. 약간 지금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 시점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노경은 지금 내가 경제학을 좀 했다라고 하시는 분 혹은 행시를 공부하다 왔다 하시는 분은 무조건 노경이고요. 그리고 공대 나 수학과 이런 식으로 노경이 맞아요. 노경이 맞고 노경도 암기해야 돼요. 완전 암기해요. 이거 그대로 외우셔야 되고 노경은 기출문제가 진짜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안 나온 거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선별해가지고 잘 보셔야 되는 거고 노경은 일기쯤에 큰 고비가 하나 올 수 있어요. 이거를 못 넘기면은 점수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걸 넘기시면은 효자 과목이 돼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자 이렇게 됐고 사실 그 초시생 질문은 2개가 돼 있었는데 암기 부담에 대해서는 쇼츠 버전이라고 했고요. 여러분 보다가 이거 어떻게 외우지? 라는 좀 약간 답답함이 오면은 표시해도 돼 넘어가세요. 표시해놓고 넘어가세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 외울 수 있는 건 가능한 한 다 외우시는데 딱 돌아봤을 때 내가 표시한 게 몇 개지라고 세어보시면 돼요. 그리고서 내가 일요일 같은 날 보충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고 제가 고등고시 공부한 사람들 주변에 합격한 사람들 얘기도 딱 들어보면 일요일은 항상 보충 시간으로 비워놨대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밀려요. 반드시 계획이 밀리고요. 일요일에는 못했던 거 하기 싫어서 쉬었던 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처리 안 하고 넘어간 사람들을 제가 합격한 사람은 본 적 없어요. 처리해야 되는데 이때 일요일은 무조건 보충하는 시간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그 시간에 보지 못했던 거, 그냥 넘어갔던 거 체크하는 거. 여러분 체크해놨어도요, 딱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개수가 뭐 20개 안팎일 거예요. 일요일마다 보충을 하면 뭐 한 2개씩 보충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뭐 1기 때까지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담도 가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공부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다 몰라에 대해서도 겁내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건요, 내가 빠지는 주제가 있다. 빠지는 주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극도로 경계하셔야 돼요. 주제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강사들 걸 봤더니 약간 불의타일 것 같다. 불의타 문제 같은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이것도 쇼츠 버전으로 간략하게 포스트잇으로 한 장짜리를 정리를 해놓고 그냥 소화를 하시면 돼요. 아, 뭐 그런 것까지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짜증내고 불만 갖고 막 그런 시간에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한 장짜리를 준비하겠어요. 그게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 제가 온라인 1기 때는 원래 작년에는 자가채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책정을 해드릴 건데, 예, 인강 수강생이신 분들도 예,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아마 이게 뭐 실강 수강인 경우에는 아니 실강이 아니라 뭐라고 하지? 온라인 첨삭반. 그거는요 당연히 저한테 출력돼서 오고요. 네, 온라인 첨삭반으로 하시는 게 조금 맞아 보여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인강은요 그렇게 첨삭이 안 나가요. 온라인 첨삭반하고의 차별점이에요 사실. 예, 근데 인강으로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첨삭하고 동일하게 대우를 하면은 그건 정책에 좀 반항해가지고 이게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첨삭반으로 하시면은 칼같이 전부 다 실강처럼 나갑니다. 첨삭이. 예, 그렇게 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예, 마무리하고 잠깐만 그 자료에도 5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좀 넘었죠? 자, 보시면 2페이지에 있는 과정별 강의 안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12월은 제가 12월 중순에 늦으면 15일이에요. 15일. 근데 15일이 되지 않을까. 14일, 15일이 되지 않을까. 그때 사례집이 나올 거고 사례집도 400페이지는 넘지 않을 거예요. 요 정도 두께 되고 요 정도 크기로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올 거고요. 자, 요거를 작년에 썼던 자료를 좀 다듬고 5급 기출이나 저희 시험 기출문제 6년치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12월에 한 2주 동안 특강에서 했던 9개의 사례는요. 여러분 그날 복습하시면서 뭐 며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한 10개 정도를 더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해가지고 요것도 시간이 되시면 특강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제 홍보 포스터가 올라갈 거고요. 자,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예, 감사합니다.